6강 중등임용 교육학 기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겠지만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기출 분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출들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횟수에서는 이제 15번이 되고요. 2014, 15학년도에 각각 2번씩 상반기, 하반기를 해가지고 시험이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독특했고, 그 이후로 2016 학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한 해에 한 번씩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또는 그 전주 토요일에 시험이 치러집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냐면, 첫 번째로 중등임용 교육학 논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제로 파악을 했을 때 교육학 논술의 출제 흐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등임용 교육학 논술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임용 교육학 논술이 다른 논술 시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논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보통 대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들이 이제 대부분 다 논술로 치러지죠. 그리고 대입 수시에 있어가지고 논술 전형.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또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논술식으로 치러지는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그 예전에는 사법시험,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 2차 교육직렬을 뽑으니까 그쪽에서 치러지는 시험들이 다 이 논술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임용 교육학 논술이.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분석적 배점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치러지는 교육학 논술은 총괄적 평정법이라고요. 차이가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분석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배점이라고 해요. 점수가 분배되어 있는 거예요. 배점법이라고 하는 거야. 분석적이라고 하는 말은 빼고 배점이 되어 있어요.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총괄을 해서 평정, 채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저 배점. 저게 이제 우리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를 갖다가 당혹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총괄적 평정법과 달리 우리 교육학 논술은 통짜 암기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형태를 보면 이렇게 큰 제시문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인 제시문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논술의 내용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3점, 4점, 4점, 4점 이렇게 점수가 분배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서술을 해야 돼요. 근데 논술이잖아. 논술의 특징이 뭡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 형식, 즉 서, 본, 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돼요.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점 만점인데 여기 총 15점이잖아요. 그래서 5점이 별도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 5점짜리가 밑에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갖다가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면 감점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서론과 결론을 갖다가 잘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배점되어 있는 15점짜리 이 본론을 갖다가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올 2026학년도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의 큰 주제는 대주제는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큰 주제. 예.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을 서, 본, 결을 갖추어서 논하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이제 요게 우리가 맞닥뜨릴 중등 임용 교육학 논술의 기본적인 대주제 딱 정해져 있어요. 요것만 바뀐다고. 수업을 개선 추구하는 교사를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조금씩 바뀌는데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는 중등임용 교육학의 4대장 4가지 큰 우두머리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15점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술시험 문제지 구성은 큰 문제, 주제가 제시가 되고 제시 문단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클루, 힌트가 제공이 되고 세부 문제 배점 15점, 뭐 4443이든지 43, 44든지 이렇게 배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될 논술에 있어가지고 문제들은 주로 이제 이런 거예요. 개념이나 내용이나 특징을 써라. 또는 장점이나 단점을 써라. 순기능, 역기능을 써라.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구체적인 방안 또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시험에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 답안의 내용을 몇 개의 요소로 분석을 하고 요소별로 배점을 정해놓고 요소별로 채점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시험 방식이 나오게 됐느냐? 왜 그러겠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채점의 객관성과 폭넓은 점수 분포가 요구되는 선발 시험의 채점 방식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채점의 객관성 그러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 객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은 말 그대로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에 있어서 평가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많죠. 근데 객관식 시험은 그렇지 않다. 1번부터 5번까지 가운데서 딱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평가자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요소별로 배점, 점수를 갖다가 분포시켜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의 이러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논술이지만
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대규모의 인원이 이 시험에 응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에 있어가지고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석적 배점법에 있어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죠.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답안 전체를 하나의 채점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부터 결론에 있어서까지 이 답안지를 구성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 답안지 안에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정답이라고 하는 게 없어.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있죠. 거기에 따른 특징이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쓰면 점수를 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거지만,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바, 주장하는 바, 그것에 있어서의 논리의 타당성, 그리고 비판적인 능력, 사물과 사태에 대해서 생각하는 안목,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수에 있어서 분석적 배점법과 달리 적용되고 가점이 될 수 있고 하는 측면이에요. 반응의 자유가 커서 분석적 배점법에 의한 채점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응시자 수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석적 배점법은 그러니까 응시자 수가 많은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통 1년에 참여하는 우리 중등 임용 교육학에 참여하는 인원이 5만 명이 넘어가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논술 그러면 우리 보통 뭐예요? 총괄적 평정법이야.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논리적으로 풀어내는가. 그래서 딱 보면서 야, 이 사람 글 잘 쓰네. 굉장히 논리적이네. 예. 어떤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이 남다르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석적 배점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 정확하게 요구하는 대로 답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논술에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논하고 술, 서술하고요. 그러니까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적시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술 시험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얘잖아요. 이 논하는 거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안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남다른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분석적 배치법은 그런 걸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게 논술 시험이었나? 이게 논술 시험 맞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총괄적 평정법에서는 우리 앞서서 2026학년도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무슨 뭐 지원 방안 뭐 2가지 이렇게 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령 행정학 2차 교육직렬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고. 총괄적 평정법에서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이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답이라고 하는 게 쫙 열려 있는 거야. 가령 이런 거죠.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어떤 사람은 긍정, 부정 전부다. 어떤 사람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영향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딱 원하는 답이 있다고. 원하는 답이. 지원 방안 2가지 써라.
10가지 쓸 수도 있고 20가지 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독특함을 또 쓴다라고 한다면 가점이 되겠지.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논술 총괄적 평정법의 전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거야.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인식하고 또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것인지를 갖다가 또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술에 있어서의 전개 방식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분석적 배점법은 바로 이렇게 문제적인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에 있어서 문제적이나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필요가 없어. 현안 분석 필요 없어. 대안의 모색이나 대안의 제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배우는 교육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그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적어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논술에 있어서는 이거 전부 다 쓰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갖다가 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 대안을 갖다가 선택하느냐,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논술을 갖다가 쓰는 사람의 자유야. 이 사람의 역량이야. 되게 우리 시험은 그렇지가 않다. 근데 논술이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식의 전개는 지켜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워. 교육학 논술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게 내 자신의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일관적으로 쫙 이어지는 거지만 그 분석적 배점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글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해. 이상하다. 저도 분석적 배점법에 따른 논술 쓰는 거 여러분들도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을 읽어보면서 글 굉장히 잘 썼네 이런 느낌 별로 못 받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글을 안 쓴다고 원래대로. 근데 분석적 배점법이 요구하는 그 배점에 따라 가지고 채워야 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의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덜그덕거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글을 우리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평가자에 있어서도 다 감안한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거, 중등 임용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큰 주제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게요. 2014학년도 상반기에는 최 교사가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택한 방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쓰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수업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 키워드야. 이 주제에 있어서.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돼. 2014년도 하반기에는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 이게 되어 있죠. 학습 동기 유발과 관련되어 있는 2015학년도 상반기에는 교육에 있어서의 과제야. 교사의 과제. 2015학년도 하반기에는 사실은 이렇게 주제에 있어서 딱 집어가지고 노랗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렇게 자유교육 얘기, 교육과정 설계 방식 얘기,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과제, 학습조직 구축 원리 이렇게 이거 논술로서 쓸 수 있겠어요?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붙여가지고 쓰기 어려워.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것, 교육과정 설계, 학습 조직 연관이 돼? 연관이 안 돼, 사실은. 음. 근데 분석적 배처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측정하기 위해서 막 뽑아가지고 붙여버린 거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프랑켄슈타인이지. 프랑켄슈타인 같은 문제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프랑켄슈타인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 저도 봤어요. 나는 별로였어. 어쨌든 2016학년도에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현 방안, 2018년도에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이렇게 돼 있죠. 2019학년도에는 교사의 반성적 실천,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토익 수업의 활성화 방안,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는 교육의 내실화, 2023학년도에는 학교교육 개선, 2024학년도에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2025학년도에는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 2026년도에는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이 주제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교사예요.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또 한 가지는 환경이야. 요 두 가지야. 요 두 가지. 교사가 어떻게 하면 수업이나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 주로 그거예요. 쭉 보면 2024학년도 교사의 역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문제로 나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교육 환경. 여기에 따라서 학교나 교사는 어떠한 방안이나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문제. 결국은 이거예요. 교사가 교수 또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모색해야 되느냐,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주요한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합격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론에 있어 가지고 서두를 이끄는 문장, 그 다음에 연결 문장, 이거 여기 나오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교사가 됐든 환경 변화가 됐든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서두 문장을 우리가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 문장 역시 암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수업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적합한 우리 서두 문장, 연결 문장 외워서 답안지에 옮겨 적으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본 거예요. 큰 주제별로 어떠한 문제들이 제시가 됐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서론의 서두 문장, 연결 문장. 서론에서 그렇게 꺼냈으니까 결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무리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왜? 우리의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유도를 하고 있어.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거 논술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돼. 예. 문제의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 논술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 배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밑에 재심은 밑에 구체적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여기 쭉 배열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연도별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독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여기 이제 여기 허옇게 나오지만 유독 허연 부분들이 있어. 유독 허연 부분들이 교육과정 그렇죠? 교수 이론 그러네. 교육평가 와 교육행정 교육과정이나 교수 이론이나 교육평가에서는 뭐 잠시 이렇게 빈 곳들이 요렇게 교육과정은 한 번 빠졌구나. 이렇게 존재하지만 교육행정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나왔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교육 심리. 그러면 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분야가 얘네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교육연구나 교육통계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교육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한 번 빼고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교육사회학은 2015년 하반기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상당 같은 경우에는 2014학년도 하반기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상당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교과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를 물론 낼 수도 있지. 근데 그러한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일 때문에. 교육연구나 교육통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내기가 사실은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내려면 문제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내지는 않고 있지.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4대 분야 4대장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교육학 4대장이 있어요.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것이 교육심리입니다. 교육심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하고 연계되냐면 교수 학습 이론과 연관이 돼요. 제가 나중에 그 키워드 각 그 교육학 분과별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교육심리는 학습이에요. 키워드가 학습이라고. 그러니까 교수 학습 이론과 연관이 되고 교수 학습 이론에서 주로 다루는 주요한 개념 또 이론이 바로 이 교육심리의 뒷받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심리라고 하는 것이 교수 학습 이론의 베이스먼트, 토대야. 자,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놓고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왔고 그 문제들이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철학이나 교육 사회학이나 뭐 여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 지금 잠재 교육과정, 교육과정 설계 이렇게 나왔죠. 교수 이론에 있어가지고 교수 체제 설계, 학습 동기, 형성평가, 중거 지향평가, 장학 지도성, 예단의 지도성이 나오세요. 이제 지금 이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학교 조직의 특성, 학습 조직. 2016년부터 보면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 교육 내용의 조직, 자연주의 모형 이번에 또 나왔어요. 잭슨이 나왔는데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고 연관이 있나요?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연관이 돼요. 그다음에 구성주의, 문제중심 학습, 형성평가. 우리 여기 봤지만 형성평가 나왔는데 형성평가가 또 나왔어요. 중거지향평가 앞에 나왔는데 중거지향평가가 또 나왔다고. 요번에 그 문제로 나왔던 성장지향평가 이때 나왔었어요. 그럼 2018년도에 판박이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요번에 나온. 그다음에 동료 장학 문제가 나왔어. 요번에 있어가지고 직무연수 얘기가 나왔지만 그 연수라고 하는 거 학교에 있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논의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장학 문제였어요. 사실은 교내 장학 문제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 그러면 2018년도 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네. 올해 2026년도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 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2020학년도에 보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영교육, 중액교육, 그 다음에 경험 중심 나오고 나왔어요. 2024, 2025, 2026 잠재 교육 과정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요번에 보면은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 나왔죠. 성장 참조 평가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왔어요. 직무연수 교훈의 전문성 개발 활동, 제가 그 교내 장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 거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우리 2020 5학년도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 가치 지향성, 목표, 일종의 이제 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2025학년도에 많이 보여줬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교육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 철학에 있어서의 토대는 얘라고. 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아동 중심, 학생 중심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에요. 그래서 아동 중심 교육 철학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이죠. 루소 같은 사람이에요. 루소의 영향을 페스탈로치가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어. 루소가 얘기하는 아동 중심 교육 철학 자연주의라고 표현이 돼요. 아이들 내버려 두면 돼.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아이들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막 주입을 시켰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 잠재성이 발현될 수 있게끔 잘 보살펴 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동 중심 교육 철학 자연주의에 있어가지고 핵심 가치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동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관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잘 키워내서 그런 것들이 이 아이의 강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흥미, 관심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 과정, 교육의 과정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느냐.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뭘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교육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나의 흥미나 관심하고는 관계없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니까, 사회에서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우리는 강요받고 있는 거지. 그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흥미 뭐예요? 보고,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고. 그거잖아. 직접적으로 아이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경험 중심 교육처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 2025학년도에 있어가지고 저 목표 교육 걸음체에 있어서 두 가지, 하나는 철학, 하나는 심리학이다.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 쓰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 써라. 목표 걸음체. 교육 과정을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 가지 쓰면 됐었어요. 아동 중심 교육 철학. 자연주의 쓰면 됐다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에 있어서의 그러한 잠재성,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흐름이 뭐예요? 구성주의야. 그래서 시험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조나센이 나왔다고. 조나센이 가장 대표적인 구성주의 학습에 있어서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구성주의. 아이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거야. 그 반대가 뭐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객관주의라고. 객관. 교과서 객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입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 주관, 아이들한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 중심 교육 철학에서는. 그래서 구성주의야. 그래서 얘가 주구장창 문제가 나왔어. 저 조나스 문제는 한 번, 여기서 한 번만 나오지 않았잖아. 앞쪽에서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 구성주의가 중요해. 교육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두 번이나 문제 나왔고 중액 교육 과정이 됐든 잠재적 교육 과정이 됐든 전부 다 뭐하고 연관이 되는 거냐면 바로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수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 분명히 이제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보면서 애들이 경험하고 했던 것을 갖다가 실현해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객관식으로 1번부터 5번 가운데서 고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우리처럼 논술, 주관식, 일종의 질적인 평가, 다른 말로 뭐예요?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적인 평가가 돼. 또 뭐예요? 아동을 생각하는 교육이니까. 상대평가 해가지고 줄 나란히 세우면 되겠어? 아니지. 아니지. 많은 아이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 완수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완전 학습 모형이야. 완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상대평가하면 안 되고 절대평가를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절대평가. 어. 또 직접 경험한 것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뭐가 중요해? 수행평가가 중요해.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내가 얼마만큼 뭔가를 갖다가 해내는지에 대해서 물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의 성장, 나의 능력에 기반한 나의 발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살펴야 돼. 그게 뭐예요? 자기 참조 평가야. 그래서 여기에는 능력에 따른 능력 참조 평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장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발전을 이뤄내느냐 성장 참조 평가.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간다. 희한하게도 얘를 갖다가 강조하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왔어요. 요게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 2014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학년도까지 치러진 선보인 문제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토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동중심 교육 철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중심 교육과정, 구성주의와 완전학습, 평가에 있어서의 질적 절대 수행, 자기참조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 또 한 가지. 이거 뭐예요?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하고 통하냐면 형성평가하고 통해.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해내느냐.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가 주로 나왔다고.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CTS, 커리큘럼, 티처, 스튜던트,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도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펼쳐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2014학년도 상반기부터 26학년도까지 이어진 그 시험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막 마구잡이로 문제가 나왔다. 교육행정은 좀 그런 측면이 있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학자, 교육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줄기줄기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올해 이제 2026학년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제 교육 관련 카페라든지 사이트에 일종의 이제 후기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교육학 이번 시험 문제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제 쭉 올라가 있는데 저를 갖다가 사실은 조금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번 2026학년도 교육학 시험 문제는 쉬웠다, 평이했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그렇지 않은데? 이분들이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 음, 그런 생각을 했어. 음. 그거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18학년도 그 우리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접했던 이제 많이 접하니까 그것과 이제 유사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자체가 많이 이렇게 좀 본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럴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재수 이상하신 분들은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 주로. 초수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잘 안 했어. 음. 그러면서 이제 평이했다, 뭐 쉬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잘 비벼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얘기.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그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그냥 뭐 이야기들 얼기설기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해도 될 만한 문제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잘 비비면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양반들 왜 이래? 그 생각을 했다고. 어? 이렇게 교육학을 이렇게 접근한다고? 어.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평가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과 같이 예전에 그러한 시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평가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시험 점수를 잘 주려고 노력을 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채점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해. 예, 그래서 점수를 깎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점수를 갖다가 깎지 않고 유지시키거나 가점은 해주지 않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만큼 분명하지만 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 그렇게 음 평했다 쉬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갖다가 그렇게 높이 받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 어. 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수 이상하신 분들은 처음 시험을 딱 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수수하신 분들,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해갖고, 응? 뭐 여기저기 이렇게 얼기설기 해갖고, 시험 답안지 구성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한 13점 뭐 이렇게 됐는데, 15점, 16점이 나왔네? 음.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응? 근데 잘 보라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른 데하고 제가 2026학년도로 좀 다르게 조금 했다라고 하는 느낌 안 들어요? 뭐냐면 지금 갈수록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배점상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을 갖다 딱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점수를 갖다가 4점 다, 3점 다. 보통 그런 형식이었어. 평가의 기본 과정 다 써야 되고, 조나센 다 써야 되고, 하치 리더십은 다 써야 돼. 예. 타일러에서의 목표 걸음체, 교육 철학, 그다음에 교육, 교육 심리학, 다 써야 돼 한 번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점수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 비빌 뭐가 있었지. 대충 뭐 이렇게. 근데 잘 보시라고. 지금 다 나눠놨어. 다 나눠놨다고요. 어? 다 나눴어. 응? 말도 안 되게 다 나눴어. 1점, 2점으로 다 나눈 거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물체가 아니라 칼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칼취하겠다는 의지야. 응? 대충 어쩌고 저쩌고
비벼 써가지고 답안지를 구성하니까는 점수 줄 거다? 아니야. 나는 요번에 시험 문제를 딱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 어이씨, 칼질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소수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오히려 냉정할 수밖에 없어.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지 저런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갖다가 매길 때도 어떻게 매겨요? 박하게 매긴다고. 소수하시는 분들은 박하게 매겨. 그런데 점수가 의외로 잘 나왔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렇게 점수 주겠지. 그런 거 없어. 다시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점수 정말로 그러게 줬는지. 탈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지금. 응?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3점, 4점짜리가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도 아유 그래. 이거 보니까는 3점도 안 됐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그래. 3점. 4점은 도저히 줄 수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 2.5점.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다고. 나눠져 있어.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거를 쓰지 않으면 0.5점? 예전 같으면은 뭉뚱그려 있으니까 4점짜리니까 3점도 주고 2.5점도 준단 말이야. 근데 1점짜리들이야. 어떡할 거야? 무조건 거기에 부합하는 거 안 쓰면은 그냥 1점 날아가는 거야. 2점?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내년부터는 교육학 공부를 갖다가 훨씬 더 적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응? 적확.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 정확이 있고 적확이 있잖아요. 응? 적확할 때 이거야. 목적에 딱 부합하게. 여기 표적에 딱 맞아서 얘가 딱 꽂히게끔. 그게 적확이라고. 정확은 뭐예요? 바르게 썼는지가 관련되잖아. 정확한다. 응? 이거야. 교육학을 이제는 보다 적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시험 문제 내는 분들도 그렇잖아.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프랑켄슈타인처럼 짜집기를 해갖고 막 얼기설기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4개 내지는 5개 분야에서 다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조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고 있어. 어쨌든 논술의 형식만 갖춰가지고 쓰기만 하면 점수를 갖다가 일단은 5점은 주고 가는 건데 이제는 뭐예요? 여러 분야의 것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적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야. 그래서 착각들 하지 마세요. 비볐으면 점수가 나오겠지? 누가 그래? 평이하고 쉬웠다고? 누가 그래? 나는 딱 시험 문제 딱 보는 순간 이야 이제 그렇지 않아도 교육학 논술 사람 골 때리게 만들었는데 진짜 더 머리 아프게 만들겠구나. 나는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지. 야, 내가 올해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 시험 자주 풀어보고 시험 문제 자주 접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하는 거 이거 올 상반기부터 내년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한 거였거든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그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신했어 이번에 시험 문제 딱 보면서. 이번 2026학년도 문제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음, 칼치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들 곡을 할 거야.
나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어.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니. 교육학, 응? 점수표 받아보고, 통곡할 사람들 많을 거야.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시험 앞에서, 겸손하세요. 어, 시험 앞에서 겸손해야 돼. 시험은 항상 나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점수, 고득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이거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고. 우리 수능 같은 게 아니야. 우리 채점표 받아보는 그 순간까지는 누구도 장담 못해. 특히나 우리 교육학 논술은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시험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 교육학 논술, 중등임용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2026학년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학, 중등임용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갖다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기출 분석 또 이번 2026학년도 시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제가 겁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상황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특히 올해 시험 문제를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과제가 또 주어졌어요. 교육 행정에 있어가지고 시행령. 말도 안 돼. 직무연수 같은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 2019년도에 문제가 나왔어. 9급 교육직렬? 9급. 9급 행정직 교육직렬 시험 문제에 1번 문제로 나왔다고. 정답은 자격 연수를 갖다가 정답으로 표시하는 문제였어. 직무연수와 자격 연수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이 수험생이 그걸 갖다가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기 위한 시험 문제로 1번 문제로 나왔다고. 2019년도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내는 게 맞냐고. 그죠? 이런 문제를 내는 게 맞냐고. 맞지 않아. 물론 책 있어요. 교직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와요, 다. 자격이니, 자격연수니, 직무연수니, 우리 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상훈과 관련되어 있는 벌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책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배워. 근데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직무연수인지 자격연수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런 시험 문제를 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고민이 있는 거지. 야, 교육 관계 법령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어? 여태까지 안 해왔어요? 안 해왔어, 그지요? 교육 기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중등 교육법 우리가 사실 익혀야 되는 기본적인 법들이 있어. 교육 관계 법들이 있어. 근데 우리 여태까지 그거 안 해왔거든. 응? 7급이나 9급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요, 그거. 별도로 공부를 한다고.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제는 그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덧붙여서 그거라고. 법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예산이나 재정 안 나왔으니까 여태까지는 뭐 그거는 뭐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
학원 여러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선생님, 나도 안 다뤘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혹시라도 시험 문제로 나오면 우리가 못 쓰니까 직무연수 직무연수 그 네 글자 안 써갖고 이제 1점이 날아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들 당락 0.1, 2점으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려 1점이야. 그러면 그 1점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뭐? 법령하고 교육 예산, 재정에 관한 것들도 이제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가 돼. 내년에 저는 너무 쉬운 분야니까 나한테는 쉬워요. 다른 선생님들도 쉽겠지. 여러분들과 그래서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선생님한테 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해요. 자, 지금 나오는 요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지만 요 진단 평가 문제집에 전부 다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고 제 실전 문제집에 상세하게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또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제는 15차례의 시험에 그러니까 기출이 축적된 관계로 이 기출을 예전에는 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출이 축적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강조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안 그렇죠. 이번에 봐서 알잖아. 2018년도 고가 무려 3군데가 지금 겹쳐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제가 말씀드린 기출 기반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저하고 기출 기반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또 지적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특강 형식으로 오늘 우리 중등임용 교육학 기출문제들을 살펴봤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또 향후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또 그래서 우리들의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수업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